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디빌딩 약물의 역사와 생리적 진화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발표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대 위 거대한 육체를 보며 감탄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치열하고도 위험한 약물학적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19세기 내분비학의 시작부터 현대의 펩타이드 혁명, 그리고 실제 보디빌더들의 사망 사례를 통한 의학적 경고까지 총 10장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호르몬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 인간이 활력을 얻기 위해 시도했던 초기 내분비학의 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849년 베르톨트의 실험은 현대 내분비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숱하게 고환을 이식하며 남성성이 혈액 속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후 1889년 브라운 세카르 교수는 동물 고환 추출물을 자신에게 직접 주사하며 근력이 좋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플라세보 효과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회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약물사의 시작을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1920년대는 다소 엽기적인 실험의 시대였습니다. 보로노프는 원숭이 고환을, 스탠리는 사형수의 고환을 수감자에게 이식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부족했지만 남성 호르몬의 원천인 고환 조직 자체가 에너지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과학적 임계점인 1935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35년, 과학자들은 마침내 콜레스테롤로부터 테스토스테론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냅니다. 노벨 화학상을 안겨준 이 발견은 더 이상 수만 킬로그램의 황소 고환이 없어도 순수한 남성 호르몬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이 마법 같은 물질은 곧 전쟁과 스포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954년 비엔나 역도 대회에서 소련 선수들이 보여준 압도적 기량은 미국 지글러 박사의 의구심을 자아냈고, 이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약물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쟁의 결과물이 바로 보디빌딩의 판도를 바꾼 디아나볼입니다. 1958년 출시된 디아나볼은 보디빌딩 약물 대중화의 핵심입니다. 주사가 아닌 알약 형태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었고, 근육 성장은 극대화하면서 남성화 부작용은 줄였다고 홍보되며 선수들에게 챔피언의 아침 식사로 불렸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로 대표되는 60-70년대 골든에라는 비율과 조화가 핵심이었습니다. 현대에 비하면 적은 용량을 사용했고, 당시엔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었기에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며 규제가 시작되고 약물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1990년 미국의 스테로이드 통제법은 모든 것을 지하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의사의 감독이 사라진 자리를 검증되지 않은 지하 실험실 제품들이 채우기 시작했고, 이는 위험성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85년부터 대량 생산된 HGH는 보디빌딩을 한 단계 더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커지는 비대를 넘어 근육 세포수가 늘어나는 증식을 유도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제 우리가 매스몬스터라고 부르는 비현실적인 질량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90년대 도리안 예이츠의 등장은 보디빌딩의 평가 기준을 질량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테로이드와 HGH만으로는 부족했기에 보디빌더들은 새로운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 무기는 바로 인슐린이었습니다. 영양분을 근육으로 억지로 밀어넣었지만 그 대가로 내장까지 함께 자라버리는 팔룸보이즘이라는 미적 결함과 저혈당 쇼크라는 치명적 위험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선명한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 체내 수분을 완전히 빼버리는 이뇨제는 가장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민저의 부검 결과는 약물 남용이 인체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일부는 근육 성장이 아닌 오일 주사, 즉 신토를 통해 부피만 부풀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보디빌딩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근육 괴사와 혈관 폐쇄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IFBB가 시도했던 엄격한 약물 검사는 역설적으로 약물 없이는 관객이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킨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발코 스캔들은 도핑 기술이 규제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더 클리어라고 불린 이 약물들은 검사 시스템을 조롱하며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렸죠. 이제 약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들까지 근육을 위해 스테로이드 사이클을 검색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에이세이밤스는 스테로이드보다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젊은 층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실험용 화학물질일 뿐입니다. BP-1057이나 폴리스타틴 같은 펩타이드는 더욱 정교하게 신체 기전을 조작합니다. 내 몸을 해킹한다는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되지만 FDA 승인조차 받지 못한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물이 없던 시절의 빌더들은 장수했지만 약물 남용이 극에 달한 매스몬스터 시대 빌더들의 수명은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보디빌더들의 가장 큰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안드로겐에 노출된 심장은 일반인보다 2에서 3배 커지며 결국 굳어버리고 멈추게 됩니다.
26살에 세상을 떠난 댈러스 맥카버의 심장은 833g이었습니다. 정상인의 3배에 육박하는 무게죠. 거대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은 스스로를 파괴하며 펌프질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약물 검사를 철저히 하는 내추럴 보디빌딩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인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약물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의학적 케어가 만능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만지는 대가는 반드시 심장이나 간 혹은 생명 그 자체로 돌아옵니다. 보디빌딩의 역사는 인간 욕망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화려한 육체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몸의 가치와 건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